자, 지금부터는 이제까지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을 총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실 거고, 또 자격증을 준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영상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를 희망합니다. 자, 이제 출제 문제 분석 풀이라고 하는 파트인데요. 2020년도 8월에 시행이 됐던 문제입니다. 요구사항 분석 시에 필요한 기술로 거리가 먼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짚어보셔야 될 건데, 그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 대상에 대해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명확하지 않거나 또는 모호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발견을 해서 이걸 걸러내는 단계가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는 그 사용자의 요구사항의 타당성을 조사하고요. 비용이나 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약사항들을 설정을 합니다. 내용이 중복되거나 또 하나로 통합되어야 하는 어떤 상충되는 요구사항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야 되고요. 도출된 요구사항을 토대로 소프트웨어의 범위를 또 파악하는 것도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 도출된 요구사항들을 토대로 소프트웨어의 주변 환경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해하는 것도 요구사항 분석에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요구사항 분석 기법에는요, 요구사항 분류와 개념 모델링, 또 요구사항 할당, 또 요구사항 협상, 그 다음 정형 분석 등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예제에서는 설계 및 코딩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설계 및 코딩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를 구현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기술이 바로 설계 및 코딩입니다. 나머지 세 개가 그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수행을 하는 거라면 설계와 코딩은 구현 단계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이 되는 디자인 패턴에 대한 질문인데요. 우선 지문을 봐주시면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정의해서 어떤 클래스가 인스턴스화 될 것인지를 서브 클래스가 결정하는 것, 버추얼 컨스트럭터 패턴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문 자체가 팩토리 메소드라고 하는 것의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은 팩토리 메소드에 대한 패턴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이제 비지터라고 하는 방문자라고 하는 거는요. 각 클래스들의 데이터 구조에서 처리 기능을 분리해서 별도의 그 클래스로 구성을 하는 패턴이고요. 옵서버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한 객체의 상태가 변하면 객체에 상속되어 있는 다른 객체들에게도 변화된 상태를 전달해주는 패턴을 말하고요. 브릿지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현부에서 추상층으로 분리할 때요. 서로가 독립적으로 확장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패턴을 브릿지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럼바우 객체 지향 분석과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는데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럼바우의 객체 지향 방법론은 크게 그 객체 모델링과 그 다음에 동적 모델링, 그 다음 기능 모델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럼바우의 객체 지향 분석론은 반드시 머릿속에 담고 계셔야 됩니다. 럼바우의 객체 지향 분석 방법론 이외에 부치의 방법론도 있고요. 제이콥슨의 방법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개발 방법론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예자일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는데요. 예자일 기법의 핵심은 어떤 주어진 계획보다 그 변화에 반응을 하는 것에 더 가치를 주는 개발 방법론이 애자일 방법론입니다. 일반적으로 애자일 방법론에 네 가지의 핵심 가치가 있는데요. 프로세서의 도구보다 개인과 상호작용에 더 가치를 두고요. 또 방대한 문서보다는 실행이 되는 소프트웨어에 더 가치를 두고요. 또 계약 협상보다는 고객과의 협업을 통해서 수행을 하는 것을 더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계획에 따르기보다는 변화에 계획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변화에 반응하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것이 예자일이라고 하는 개발 방법론입니다. 미드웨어 솔루션 유형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was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걸 이제
정적인 컨텐츠를 처리하는 웹서버하고는 좀 다르게요. 사용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변하는 동적인 컨텐츠를 처리하는 미들웨어가 와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와즈의 대표적인 게 이제 아파치 파운데이션 그룹에 있는 톰캣, 제킨스라고 하는 것들이 와즈에 해당이 됩니다. RPC라고 하는 미들웨어는요, 응용 프로그램의 프로시저를 사용을 해서 원격 프로시저를 마치 로컬 프로시저인 것처럼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들웨어가 RPC입니다. ORB라고 하는 미들웨어는요, 객체 지향 미들웨어고요. 코바라고 하는 표준 스펙을 구현한 미들웨어가 ORB입니다. 웹서버라고 하는 것은 웹페이지 또 저용량 자료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서버지 미들웨어는 아닙니다. UML에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의 구성 항목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시퀀스 다이어그램의 구성 항목 중에 이제 액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시스템으로부터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람 또는 외부 시스템을 액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객체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주체가 객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객체가 메모리에 존재하는 기간을 라이프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액티베이션 박스라고 해서 이제 실행 상자 또는 활성 상자라고 하는데요. 객체가 메시지를 주고받고 실행이 되고 있음을 표시하는 걸 뜻합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객체가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주고받는 메시지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어그램 전체 또는 일부를 묶어서 표현하는 것을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익스텐즈라고 하는 확장은 시퀀스 다이어그램의 구성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객체 지향에서요, 정보 운익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뭐냐 했는데, 정보 운익하면 캡슐하겠죠. 그래서 캡슐화라고 하는 것이 정보 운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이 외부에 은폐가 되게 구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정보 운익과 연관이 있습니다. 클래스나 메서드, 인스턴스 같은 경우도 이제 객체 지향에서 사용이 되는 용어이긴 하는데요. 정보 운익과는 밀접하진 않습니다. 두 개 이상의 유사한 객체를 묶어서 하나의 공통된 특성으로 표현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클래스라고 부르고요.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객체가 메시지를 받아서 실행을 할 때 어떤 구체적인 연산 또는 행위 이런 것들을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에 속해 있는 각각의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디자인 패턴 중에요, 행위전 패턴이라고 하는, 우선 디자인 패턴은요, 생성 패턴, 또 구조 패턴, 행위 패턴 이렇게 세 개의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생성 패턴에는요, 추상 팩토리, 빌더, 팩토리 메소드, 그럼 프로토타입, 싱글톤 이런 것들이 생성 패턴이고요. 구조 패턴은요, 어댑터, 브릿지, 컴포지트, 데코레이트, 또 그 다음에 퍼사드, 플라이웨이드, 프록시 이런 것들이 구조 패턴이고요. 행위 패턴에는 책임 연쇄, 커맨드, 인터프리터, 반복자, 중재자, 메멘토, 옵서버, 상태, 전략, 템플릿 메서드, 방문자 이런 것들이 행위적 패턴입니다.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얘기하자면 생성 패턴에 해당이 되겠죠.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원칙 중에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칙은요, 기본적으로 얘는 직관성을 뜻하는 겁니다. 자, 유효성이라고 하는 유연성, 유효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최대로 수용하고 실수를 최소화하는 성질을 유연성이라고 부르고요. 멀티 운용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원칙은 직관성에 해당이 된다는 거.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기본 원칙은요, 직관성, 유효성, 학습성, 유연성 이렇게 네 가지가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기본 원칙에 해당이 됩니다. 코드의 기본 기능으로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네요. 자, 코드가 갖고 있는 기본 기능은요, 식별 기능이 필요하고요, 분류 기능이 필요하고요,
배열 기능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코드는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고 명료하게 전달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복잡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거리가 멀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드의 주요 기능은 식별 기능, 분류 기능, 그 다음 배열 기능, 이렇게 3개의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라는 질문인데요. 우선 컴포넌트 설계할 때 가로에 의한 설계에 따른 해당 명세서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컴포넌트 오퍼레이션 사용 전에 참여되어야 될 선행 조건, 또 사용 후에 만족되어야 될 결과 조건, 오퍼레이션이 실행이 되는 동안 항상 만족되어야 될 불변의 조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자, 얘는 협약에 의한 설계라는 뜻입니다. 자, 그 협약에 의한 설계라고 하는 개념은요, 클래스에 대한 여러 가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명세하는 거고요. 소프트웨어에서 컴포넌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터페이스를 명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계 조건의 설계 타입에는 선행 조건, 결과 조건, 그 다음에 불변 조건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에 대한 설계에는요, 선행 조건, 그 다음 결과 조건, 불변 조건, 이렇게 3가지 조건들도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UML에서 활용하고 있는 다이어그램 중에 시스템의 동작을 표현하는 행위 다이어그램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선 UML이라고 하는 다이어그램은 구조적인 다이어그램의 종류가 크게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 객체 다이어그램이 있고요.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이 있고요. 배치 다이어그램이 있고요. 복합체 구조 다이어그램과 패키지 다이어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행위 다이어그램의 종류를 물어봤는데요. 행위 다이어그램에는 대표적으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과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 다음 상태 다이어그램, 활동 다이어그램,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이 배치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인 다이어그램에 해당이 되는 거지 행위 다이어그램은 아닙니다. 객체 지향 소프트 공학에서 하나 이상의 유사한 객체들을 묶어서 좀 전에 한번 설명해준 문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공통된 속성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자, UML의 모델에서요, 차라고 하는 이 클래스의 관계에 옳은 것을 설명을 했는데요. 우선 차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사물이 다른 사물에 비해서 더 일반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게 일반화거든요. 자, 차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보면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버스도 차고요, 트럭도 차고요, 택시도 차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객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버스도 될 수 있고 트럭도 될 수 있고 택시도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일반화 관계라고 부릅니다. 자, 추상화 관계도 있고요. 의존 관계도 있는데요. 의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의존성에 초점을 두고 표현하는 관계를 의존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화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물을 다른 사물에 비해서 더 일반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는 관계를 일반화 관계라고 부릅니다.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요, 디자인 패턴을 구성하는 요소로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는데요. 자,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개념은요, 각각의 모듈을 세분화하는 역할이나 또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와 같은 코드를 작성을 해서요, 그것을 좀 세부적으로 구현하는 방안, 또 설계를 할 때 참조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의 예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자인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재사용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쓰는 게 디자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 디자인 패턴에서의 구성 요소로 거리가 먼 것 그랬는데요. 일반적으로 패턴을 만들 때요, 그 패턴의 배경이 되거나 또는 적용이 되는 어떤 사례라든가
샘플 코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필요하겠지만 개발자의 이름 같은 경우는 굳이 일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은 개발자의 이름이 됩니다. 자료 사전이라고 하는 데이터 사전 DD가 있는데요. 데이터 딕셔너리가 있는데요. 자료의 흐름도에 맞게 자료를 조금 더 자세하고 또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데이터 사전입니다. 이때 그 기록이 되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제 메타데이터라고 부르는데요. 일반적으로요. 자료의 반복을 의미하는 것을 물어봤는데요. 자, 여기는 이 는은 정의를 할 때 사용을 하고요. 이 소가로는 생략이라는 개념에서 쓰입니다. 그 대가로를 쓸 때는 대가로 말고 이거와 옆에 이렇게 짝대기가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요. 얘는 이제 두 개의 또는 그 여러 개의 값들 중에 선택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반복은 이렇게 이 중괄호로 묶어 있는 것들을 반복의 의미입니다. 정의를 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생략을 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선택을 할 때 사용하는 표기 기호입니다. 객체 지향의 설계 원칙 중에 서브 타입은 어디에서나 자신의 기반이 되는 상위 클래스를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원칙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그 솔리드 원칙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솔리드 원칙 중에요. 리스코프 치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선 솔리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솔리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객체 지향을 설계할 때요. 시스템이 변경이 되거나 확장이 될 때 유연하게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을 이 솔리드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크게 5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SRP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단일 책임 원칙이라고 해서요. 객체가 하나의 책임만 가지도록 작성을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얘는 뭐 응집도는 높고 결합도는 낮게 설계되는 게 이제 모듈이라고 하는 것에 독립성을 주는 것처럼 이 SRT는 단일 책임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 ISP라고 하는 이 ISP 원칙은 인터페이스의 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인터페이스의 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단일 책임 원칙의 객체가 하나의 책임을 갖는 거라면 인터페이스 분리하는 원칙 또 인터페이스가 갖고 있는 하나의 책임을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DIP라고 하는 건 디펜던시라고 해서요. 의존 역전 원칙인데요. 각각의 객체가 의사소통을 할 때 의존 관계가 성립되면 각각의 객체들이 추상성이 낮아져서 클래스보다 추상성이 높은 클래스의 의존 관계를 맺게 하는 원칙이 DIP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터페이스를 활용할 때는 이 원칙이 준수가 된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에서 서브타임은 어디서나 자신 기반에 되는 것을 교체할 수 있는 원칙을 우리는 리스프라고 하는 치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자료 흐름도의 구성 요소를 물어보는 건데요. 자료 흐름도의 구성 요소는 프로시저와 그 다음 자료 흐름, 그 다음 데이터의 저장소, 마지막으로 단말기에서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됩니다. 자료 흐름도라고 하는 것은요. 요구사항 분석에서 자료의 흐름이나 변환 과정 뭐 이런 기능들을 도형으로 표현하는 것을 자료 흐름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료 흐름 그래프 또는 버블 차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시스템 안에 프로세스와 자료 저장소 사이에서 자료의 흐름이라는 것들을 그래프로 나타내는데요. 자료 흐름과 처리를 중심으로 구조적인 분석 기법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 자료 흐름도입니다. 자료 흐름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자, 몇 가지 조금 더 표현을 해 드리자면 이 프로세서라고 하는 이 표기는요. 원으로 표시하는 게 프로세서이고요. 자료의 흐름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살표로 표시하는 것들이 자료의 흐름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 저장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 저장소의 이름을 담을 때 사용을 합니다. 단말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도형 안에다가 이제 이름을 담는 것을 이제 단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료 흐름도는 프로시저,
자료 흐름이라는 데이터 플로우, 저장소라고 하는 데이터 스토어, 그 다음 단말이라고 하는 터미네이터,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케이스 도구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이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요. 사용자의 요구 분석, 설계, 구현, 검사, 디버깅 이런 과정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컴퓨터나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자동화하는 것을 케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또는 데이터베이스나 테스트 등을 통합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케이스입니다.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전체 단계에서 연결해 주기도 하고요. 자동해 주는 통합 도구로 사용이 되는 기술을 자동화 도구라고 부릅니다. 또 소프트웨어 개발의 모든 단계에 걸쳐서 일반된 방법론이고요. 또 자동화 도구라고 하는 것이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시스템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객체지향에 한해서라고 하는 표현이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인터페이스의 요구사항 검토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동료 검토와 워크스루와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우선 답은 동료 검사가 맞겠죠. 동료 검사는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요구사항 명세서를 작성한 작성자의 팀 동료에게 직접 설명을 해서 결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형태를 동료 검토라고 부릅니다. 워크스루 검토라고 하는 것은 검토 회의하기 전에요. 미리 배포되어서 그걸 사전에 검토한 다음에 짧은 회의를 통해서 오류를 발견하는 방법이 워크스루 검토고요.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사항 명세서를 작성한 작성자를 제외한 다른 전문 검토인들을 통해서 요구사항 명세서를 검토해서 오류를 결함하는 형태를 인스펙션이라고 부릅니다.